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이고요. 근데 이 시황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왜 이렇게 시황을 하나, 시황이 뭘까, 왜 사람들도 시황을 궁금해하고 시황을 이렇게 하지?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젠이라는 관심 종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상해종합지수가 5% 정도, 5% 이상 상승한 부분인데요. 이게 장중에도 계속 보면서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냥 대표 네이버 뉴스에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 중국 관련한 기사를 오늘 왜 이렇게 5% 급등했지에 대한 어떠한 한 기자의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뭐 이런 거죠. 뭐 무역 협상의 합의 윤곽, 그리고 환율도 많이 안정됐거든요.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것이 조금 맞는 느낌이 나요. 제 생각에는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개인 거래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여기에서는 한 8, 90%에 육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한번 거품이 나오면 한국의 뭐라고 할까요? 테마주 급등하듯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어떤 부양 정책이나 뭐 이러한 시도들도 있고, 그런 거에 오늘 트럼프의 어떤 좀 이야기들, 연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거기다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중국 A주 편입 있잖아요. MSCI의 중국 A주 편입 비율 늘어날, 이번 달 말에 아마 그 결론이 좀 나올 것인데, 어떤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어떠한 그 이런 거겠죠. 안 좋은 뉴스가 있고 만약에 좋은 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오르면 이쪽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안 좋은 뉴스와 좋은 뉴스는 항상 같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주가의 방향에 따라서 그 기사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런 중국의 어떤 시황 이야기를 뉴스로서 좀 전해드리는 이유는 그 분위기를 일단 알자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시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그거잖아요. 현재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혹은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혹은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는 이런 것 같다 라고까지만 하면 사실 매력 없는 시황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미래에는 어떨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황이 될 것인데요. 근데 보통 이 시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의 것에 조금 더 초점을 시장에서는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뭐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더 안 좋게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했다가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황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이런 말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주팔자 보듯이 그런 것.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라는 것이 사주를 맹신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기분이 매우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주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걱정도 되고 조심하게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황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점 보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이런 것. 근데 여태까지의 시황을 보면
대부분 그 뉴스들의 시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들의 시황이 많이 맞췄다기보다는 많이 틀렸던 적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이 시황을 끊을 수 없는 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궁금증, 혹은 나와 생각이 같은 어떤 이야기가 뉴스에 있을 때의 안도감, 뭐 이런 것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시황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지수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로지 좀 늦더라도 발표되는 실적을 우선식으로 시황을 보는 경우가 있고, 혹은 당일에 해당하는 어떤 뉴스와 관련한 이런 스토리를 중시하는 시황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이쪽이 우선인 것 같아요. 지수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왜냐면 이거는 뭐 경험치니까요.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좋은 뉴스가 나올 때가 있고, 기사에, 혹은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실적이 현재는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스토리로 인해 지수가 오른 것 같은 느낌도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순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것이 시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황 지수가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주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시황을 매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시황을 매일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황은 틀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황을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마음이 편하고 이러진 않죠, 당연히. 왜냐면 틀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하루만 지나면 들통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자.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갑자기 막 빠지거나 뭐 이런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황은 지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수. 일단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마 회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분산과 그날이라는 어떤 내용으로 시장이 매도세가 강한지 매수세가 강한지를 파악하는 뭐 이런 부분이죠. 우리 지수는 아직은 애매한 부분에까지 온 것 같아요. 한두 차례의 강한 분산이 일어나면 확실히 조심해야 할 구간까지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정도 단계에 온 것 같고, 다만 이 분산이라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없이 계속 신고가로 갱신하는 이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5번, 6번 이상 나왔다고 무조건 매도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더 시장을 볼 필요도 있고, 뭐 이게 조금 감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산 일자가 딱 나온 이후부터는 좀 감에 의한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분산이 한 6차례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더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시황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시황들, 이런 것들은 참고용인 거예요. 순전히 참고용인 거고 항상 의심해야 되고, 하지만 지수는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수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해지수, 종합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최근의 과거인 거죠. 요때 2015년도 요때가 기억나실 건데요. 요 언저리 때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까지 중국 관련한 펀드에 붐이 불었을 때가 요 당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바닥이라서 뭐 아직은 그렇게 우려하거나 이럴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중국 관련한 이쪽은 개인의 아까 비중이 말씀드렸듯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리스크라기보다는 변동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뉴스에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펀드 이야기를 슥 꺼낼 때는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고민이라고 했던 내용들 무역 협상 얼마나 많이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험한 분위기까지로 치닫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시황을 볼 때도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볼 때도 시각이 전문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메이저가 아닌 현재는 그냥 떠돌이처럼 떠돌이는 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아웃사이드에서 유튜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현재 그 필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도 같은 사안을 보고 다른 어떤 시황을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슬금 나옵니다.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는지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요 빨간색이 PER이에요. PER인데 요것이 쭉 올라왔죠. 이렇게 최근에 이거는 흔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 PER이 뭐냐고 뭐인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봐요. 주가와 이익의 어떤 그 관계이잖아요. 상상해 보면 PER이 이렇게 오르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주가가 올랐거나 이익이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이 논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일부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지금은 주가는 오른 것 같긴 한데 분명히 근데 이 PER이 이만큼까지 치솟을 정도라면 분명히 이익도 감소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만 PER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날짜, 어제 날짜로 보면 코스피 PER이 9.5 뭐 요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PER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PER의 어떠한 흔히 시장의 PER을 바라보는 기준들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예전부터 PER을 볼 때 코스피는 한 15배 정도면 그러니까 평균적인 PER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15배 PER을 중심으로 PER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코스닥은 지금 PER이 뭐 50배가 넘어가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주에 있는 애들이 바이오 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쪽 애들은 당연히 고 PER인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의 PER은 높은 것이 맞아요. 높은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고 PER이라고 코스닥을 외면하거나 PER이 높으니까 이거는 하락할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이런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요것을 정리해 보면 PER은 주가와 이익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 주가라는 것은 뭐냐? 요거를 요쪽으로 얘를 요쪽으로 한번 보내 볼게요. 그러면 주가는 어떤 기업들의 이익을 몇 배까지 시장에서 배수를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분명히 주가가 오른 것은 맞죠. 주가가 올랐는데 분명히 이익은 정체된 것 같긴 한데 PER이 그렇다면 PER이 올라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주가가 오르려면 이익이 같이 증가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야지만 버블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익이 정체된 상황에서 시장의 미스터 마켓이 PER을 높게 준 것이라면 이것은 과매수 단계에 온 것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PER이 주가와 이익의 단계라고 할 때 보면 이 이익이 분명히 주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 그래서 PER이 올랐을까라는 이 고민에서 보면 요 안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하향이 전체 평균을 다 싸잡아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면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증가할 것으로 일단은 나오긴 합니다. 10% 이상. 그렇다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 내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굳이 SK하이닉스를 빼고 계산하는 것도 논리가 안 맞는 것이죠. 자기 편한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실적의 바닥을,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선행지수가 조금 바닥을 트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 근데 항상 이 틀기 이전에 벌써 주가는 올라서 이것이 마음 놓고 올라가면 주가는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구간에서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주가는 올랐는데 이익이 느는지 안 느는지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는 이런 구간들, 이런 경우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항상 많았고 항상 고민되고 항상 두려웠던 구간들이 이런 초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네들도 확실히 늘고 한 1, 2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지수도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가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년 정도 갔을 때가 가장 기분 좋은 상승이기도 하죠. 근데 시장에서 지나고 나보면 초반에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 상승이 가장 강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강하다는 게 기간이 길다라는 것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시황 중에 저 역시도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도 저는 좀 공감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요 진한 색깔, 요 진한 색깔이 미국의 어떤 그 회사채, 고수익 회사채 스프레드이고, 흐린 색깔이 S&P 500 지수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보면 요 부분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좀 탁 대칭되는 이 느낌이 이렇게 나죠. 여기서도 그렇고.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요 당시 때 상황을 보자라는 거예요. 요 당시 때 상황이 어땠냐면, 요 당시가 16년도에 요 당시 때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그 전에 지금은 파월 의장이잖아요. 연준 의장인데 예전에 옐런이었잖아요. 옐런 의장이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조금 완화적인 이런 분위기로 시장에서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확 빠지면서 주가는 바닥을 잡고 쭉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1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들, 자산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금리를 3번에서 4번 올려야 되는데 한 번 정도,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 시장에서는 한 번도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완화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 꺾이면서 주가는 바닥을 잡고 갔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시장에서는 고위험 채권의 스프레드가 높아질 때 금융시장이 좀 경색, 금융시장이 좀 웅크려든다라는 그런 경향들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안정을 찾는 것은 매우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애매한 것이죠. 분명히 경기를 얘기할 때는 어떠한 지표, 나온 통계들을 봐야 되는데 이 통계들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일단 지수를 가장 선두에 두고 판단을 하되, 이 지수를 설명할 때 어떤 논리의 어떤 전개가 타당하냐 안 하냐를 서브해주는 역할로 좀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신문 기자들의 매일매일 달라지는 어떤 뉴스 시황들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황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볼까요? 아직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두 번 정도의 분산이 세게 누가 봐도 티날 정도의 분산이 나올 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행히도 삼성전자의 매수세는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흔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도 700억, 800억 정도가 매도, 사실 더 매도세가 컸었죠. 1000억 넘게 매도가 나오다가 장 막판에 또 확 올리는 매수가 확 들어온 이 느낌이 있긴 한데요. 지금 코스피의 일자별 어떤 그 수급을 보면 분명히 들쑥날쑥한 약간의 좀 불안한 면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보면. 근데 과거에는 쭉 매수를 했다가, 그죠? 과거에는, 최근에는, 그죠? 이만큼 파란불이 많이 뜨죠? 근데 요거로 넘어가 보면 그전에는 빨간불이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이 말은 이만큼까지는 대놓고 좀 매수를 했는 것 같은데요. 요때부터는 그렇다고 대놓고 파는 것 같진 않고, 그 대신 약간의 손바뀜은 좀 일어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약세로 접어들 정도의 시장 투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종목이 실적이 좋은 회사이고, 그리고 수급에 이상이 없고 한다면 지금은 막 이렇게 크게 겁먹거나 이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S&P 500 지수가 그래도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긴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은 그래도 다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나왔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잘 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 중요한 위치를. 만약에 여기를 잘 돌파한다면 그 다음은 이 윗단이 되겠죠. 이거 좀 줄여서 볼까요? 보면은 더 크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빼먹고 말씀 안 드렸지만 요때 있잖아요. 요때가 옐런 시장의 어떠한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완화적인 이런 분위기가 요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최근은 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조금 더 작게 해서 조금 보면, 요 정도 잘라서 보면 시장은 조금 의미 있어 보이는 이러한 곳에서의 어떤 위치에 와 있거든요. 항상 이런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돌파 못하고 횡보할 수도 있고, 내 횡보 과정에 매도세들이 좀 많아지면 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없이 여기를 적당하게 매수세를 유지하면서도 기간 조정으로 소화를 하고 물량들을 그 다음에 돌파해내면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를 가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과거에 급락했던 자리니까 그 급락했던 이유들이 조금 완화되면 분명히 오를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V자로 오르는 것은 항상 뒤탈은 있었던 것 같아요. V자로 반등했을 때는 항상 변동성은 항상 예고되어 있었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겁을 먹진 않아도 지수를 매일매일 꼼꼼하게 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키를 잡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도 매일 꼼꼼히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황은 기에 걸면 기거리, 코에 걸면 코골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맹신하지 마시고 지수는 맹신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지수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반영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은 CJN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조금 겁먹은 느낌도 있어요. 겁먹은 느낌도 있고 해서 저희는 요때에서 사서 요때 한 10% 정도의 그냥 짧게 수익을 내고 일단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추가 매수를 하고 싶었던 날이었어요. 사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익이 났던 거는 그래 시장이 상승해줘서 아주 운 좋은 수익이었어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오늘 들어가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었지만, 저희는 현재 주식을 신규로 매수하기에 조금 버거운 이 포트폴리오 비중, 주식 비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카페에만 일단 올려놓긴 했는데요. 일단 이 시젠이라는 종목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전부터 사실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많이 아실 내용인데요. 일단 시젠은 요 언저리 이 4만원대의 가격대에서, 그리고 요 언저리 한 35,000원 혹은 더 아래로 보면 뭐 여기까지도 나오겠지만 3만원 혹은 35,000원 혹은 요 언저리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고요. 여기를 잘 몇 년 동안 버텨오다가 여기를 한번 확 꺼졌거든요. 확 떨어졌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본다면 다시 이 언저리까지는 조금 정상화는 되지 않을까. 주가의 정상화. 전 주가의 요 정도가 그래도 적당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확 빠지는 걸 보고 좀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많이 빠진다라는 건 저의 감정적인 생각인 것이지 주가가 맞는 겁니다. 왜냐면 저를 뺀 나머지들이 이 회사는 여기까지가 적정 가치야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혹시 그렇다면 이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와 준다면, 그때 지나고 나보면 회사가 크게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된 내용은 없는데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금방 회복했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OLED라든지 이쪽 관련한 어떤 소재주들이 거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회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모습이라면 이 회사는 요 언저리 지금 가격이 2만원이니까 2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 사이에 좋은 위치에 선다면 이 구간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 매수와 매매는 다른 것이죠. 이 안에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4만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회사에 어떠한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조금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 회사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분자 진단 산업인 것이죠. 산업에 속해 있는 분자 진단을 하는 회사인 것인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회사가, 저는 이런 내용을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어떠한 재무제표를 볼 때 이 재무제표가 주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어떠한 A라는 회사는 순이익에 민감하게 주가가 오른다거나, 혹은 분기 EPS에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한다거나, 혹은 어떤 회사는 매출에 민감하게 주가가 반등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회사에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회사는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도 낮고 영업이익률도 훌륭하고 ROE도 좋은데 왜 이러지? 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의 관점에서 보는 이 재무제표와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볼 때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시제는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과 주가의 관계가 조금 명확했던 느낌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이 회사를 한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때도 어떤 내용을 썼냐면, 잠시만요. 시즌 뭐라고 할까요? 이 시즌에 대해서 어떤 제가 답글을 하나 남긴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회원들이 올렸던 내용의 이 답글 내용인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쓱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시젠의 영업이익률의 변곡점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과 이 매출, 영업이익,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주가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요 당시 요 그쵸, 요기 때가 영업이익률의 어떤 조금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랬느냐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회사는 이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순이익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매출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회사에 따라서는 고정비형인 회사가 있고 변동비형 회사가 있는데요. 요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고정비형 회사와 변동비형 회사.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A라는 빵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빵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라 할까요? 빵을 만드는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겠죠. 전문가가 있고 홀에서 어떤 청소 혹은 계산을 하는 어떤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빵집을 광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료 비용들도 나갈 거고 이러겠죠. 밀가루나 어떤 재료비들, 설탕이나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 빵집은 아주 특이해서 이 빵을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5명이 모여야 그들의 팀워크에서 빵이 만들어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빵을 100개 만들어도 5명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빵을 3개 만들기 위해서도 5명의 전문가가 필요해요. 빵을 만드는 어떤 기술자. 이런 것들을 고정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사람은 5명의 월급이 1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인 거예요. 고정비가. 근데 이 회사 매출이 한 600 나오면 고정비 빼고 이러면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세금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적어도 이 고정비에서 몇 프로 이상은 매출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많이 순이익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회사들이 고정비형이에요. 고정비형 기업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고정비를 넘어가는지, 그렇게 된다면 흔히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죠. 고정비용을 넘어설 때 아주 크게 이익이 나는 구조. 이런 회사들은 꼭 매출을 잘 봐야 돼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봐야 되고, 그 사이에서 어떤 비용 때문에 이 고정비용이 많이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밀가루 하나 만드는데 10원이 들어요. 100원짜리 빵 하나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10원어치 들어요. 근데 그러면 빵을 3개 만들면, 빵을 3개 팔면 300원을 버는데 밀가루가 30원 되겠죠. 그럴 때 이런 변동비용의 어떤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변동비들은 매출과 바로 그냥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고정비용의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폭발하는 어떤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강한 순이익이 나오고 강한 ROE가 나오고 강한 영업이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회사의 실적은 껑충 뛰어 올라요. 그랬을 때 이 회사를 보면, 이 회사는 시젠이라는 이 회사는 고정비용의 회사와 가까워요. 이 회사의 판관비를 보면 50% 정도가 판관비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회사는 종업원의 급여, 그리고 경상 연구 R&D 비용, 이런 것들이 꽤 많은 비용을 차지해요. 이거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알면 알겠지만 이 회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그런 사업 구조예요. 예를 들면 일단 이 회사가 뛰어드는 회사는
큰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 로슈라고 하는 이런 1등 회사, 이런 기업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진단 기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는 전체의 어떤 그 병원들에서 얘네들의 어떤 진단 기기들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병원마다 꽤 많이. 근데 얘네 그 시제는 사실 진단 기기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단 기기를 한번 놓으면 계속 시약이 들어가야 되고 안정적인 영업 그 돈이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약을 파는 게 목적이라서 시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종업원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비가 많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업의 구조에서 이런 큰 어떠한 빅파마들이 있는 곳을 침투하려 보니까 진단 기기를 일단 바꿔야지만 돼요. 시젠 걸로. 근데 진단 기기라는 것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보통 크게 어떤 시약에서의 가격 메리트를 느끼지 않으면 그렇게 비싼 기기를 바꾸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어떤 연수가 끝날 때까지는 잘 바꾸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침투할 정도로 로슈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더 많은 어떤 성능이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제는 그런 게 맞아요. 현재 로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성능이 있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꽤 많이 빼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회사를 시젠의 회사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얘네들이 진단기기가 어떻게 들어갔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앞서 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는 이렇게 빠져 있던 것이 이제는 확 좋아집니다. 이제 영업이익이. 그래서 작년이 아마 실적의 바닥, 주가의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이것이죠. 시젠이 판매하는 그 상품의 올플렉스가 이름입니다. 그 신규 고객 수를 봐야 돼요. 신규 고객 수. 근데 보면 현재 여기에 시기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누적으로 이렇게 보면 벌써 한 900개가 넘는 곳에 거래처를 뚫은 겁니다. 근데 요 언저리인가? 얘네가 발표를 했을 때 우리는 2018년도까지 1000개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못 미쳤지만 상당히 강한 거죠. 거래처를 확보하는 이것이. 그리고 내년에는 500개까지도 목표로 일단 잡고는 있어요. 잡고는 있는데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는 이 올플렉스의 숫자가 증가하면, 그리고 이제는 사실 여기가 경계였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얘네들이 돈이 남아요. 충분히 남고, 그리고 작년에 400곳에서의 그 진단기기가 들어감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얘네들한테 시약을 받아 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올 것이 자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얘네 회사는 이런 뭐라고 해요? 이거 올플렉스의 어떤 신규 고객 수를 세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고정비를 넘는 매출액이 유지되느냐. 그 고정비가 여기 와 있는데 과거에는 매출이 간당간당 했었거든요. 간당간당 했었거든요. 근데 매출단이 이만큼 올라와 버리면 이만큼이 얘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변동비는 이런 거예요. 재료가 이만큼 나오면 매출이 이런 것이죠. 매출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오면 변동비는 이만큼 나온다라고, 변동비가 이만큼, 변동비용이 나온다고 하면 매출이 늘면 변동비도 이만큼 같이 늘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확 증가한다라고는 안 보일 때가 있는데,
고정비인 회사들은 이만큼 고정비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고정비는 깔려 있는데 매출이 늘면 이만큼이 다 남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단순 장비주였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장비주 플러스 시약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계속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장비주 플러스 알파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충분히 매매해도 장비주의 특징상 그렇게 불안한 회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장비주에 대한 어떤 좀 불안함을 5G에 대한 종목을 설명할 때 RFHIC 이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장비주의 어떤 좀 두려움들, 이런 리스크들, 이런 걸 좀 설명드렸죠. 근데 CJ는 그렇지 않습니다. CJ는 그렇지 않고 아주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고, 일단 기술력이 일단 최고이고, 어떤 좋은 회사라는 어떤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가장 좋은 거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회사가 1등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등이냐 아니냐, 1등 사업자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꽉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회사는 한번 매매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1등 사업자가 가격을 올린다거나 했을 때는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대한통운이 그랬죠. 택배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얘네는 1등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등 사업자가 아닌데 1등 사업자가 아니면 가격을 올릴 수도 없겠죠. 가격을 낮추겠죠. 1등 사업자가 아니면. 근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건 1등 사업자 혹은 기술력의 어떤 진입장벽이 너무 강해서 나 아니면 못해, 이런 회사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을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하면서 계속 현금 흐름을 계속 쌓았고, 이런 회사들이 저는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거든요. 저의 영업이익률의 마지노선은 사실은 10% 정도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올해 시제는 10%가 넘어서고요, 일단.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제는 아주 오랫동안 좀 관심 있게 봤던 회사이고, 회사가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는 회사임에도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회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판관 비율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지금 작년에 50%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 판관 비율이 50에서 60% 사이인데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판관 비율이 더 증가하지 않는지, 매출 올플렉스의 수가 계속 느는지, 요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것들을 다 해소했다라고 보면 시제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매물대들을 돌파하려면 일단 강력한 좀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일간 차트로도 보면 좋겠지만, 이런 거래량들은 주간 차트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주간 차트에서 이렇게 보면, 주간 차트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거래량이 요때 나왔던 것 같아요. 과거의 평균, 요 거래량은 뭐였냐면, 나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합니다 라는 거래량이었고, 이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은 이제부터 매도할 사람은 다 끝났고 새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래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제는 이 정도의 강한 거래량으로 어떤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는 매수 관점, 매매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매수를, 일단 추가 매수가 아니죠. 다시 재진입을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한데요. 오늘 5%나 올랐으니 혹시 내일이라도 좀 눌리고 조정을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로저가 이 가격대를 극복하고 반등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재매수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잘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것도 좀 짧게 했었는데요. 요때였나요? 매수했다가 요때 한 15% 정도 그냥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도 다시 뭔가 좀 이렇게 오르나 뭐 이런 모습도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이 종목은 다시 들어갈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면 요때 너무 무섭게 끝이 나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더 추가적으로 일단은 과신권에서 조금 제외한 종목이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면 밑에 보면 요때 거래량들이 상당히 무섭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변동성이 일단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실적이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하지만 조금 뭐 적립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기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해볼 만하겠다. 짧게라면 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이 많이 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와 지수는 상관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지수만을 바라보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예,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